반야바라 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무역학과의 이도영입니다. 먼저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신 우리 정각 원장님과 그 다음에 학장님, 그 다음에 동료 교수님들, 그 다음에 교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제 좌우명이 이 불교 용어인 일체유심조를 가슴에 이제 항상 가지고 품고 있었는데요. 불심이 그렇게 남이 평가할 때 많이 깊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항상 저희 부모님부터 해서 오랫동안 이제 불교에 몸을 담고 있었고 제 마음 속에 일체유심조라고 세상 모든 일은 내 마음 하기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불교 용어를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법회 제안을 받고 마음속으로 사실 좀 갈등이 많았는데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불교 용어인 일체유심조를 가슴에 품고 한번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번에 할 내용들은 제가 수업 중에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동국대학교 상황이나 비슷한 사례를 좀 많이 엮어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는 주제인데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의 어떤 조직이나 기업의 외부 환경이 어떤가. 그 내용 중에 보면 과업 환경이 있고 일반 환경이 있는데요.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경 불확실성이 무엇인가. 환경이 단순하냐, 복잡하냐, 아니면 안정적이냐, 불안정하냐, 이런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어떤 환경의 불확실성에 현재 우리 조직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조직의 어떤 내부적 상황, 우리 몸의 어떤 장기를 어떻게 바꾸어서 외부적인 어떤 환경의 불확실성에 조직의 뭐 구조 개편이라든지 조직 개편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직 구조를 가지고 가야 되나 이런 상황을 한번 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외부적으로 우리가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과 외부의 어떤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에 있어서 우리가 조직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환경 여러분들 아주 쉬운 주제지만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외부 환경들에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 국제 환경, 국제 영역, 산업 영역, 원자재 영역, 인적 영역, 시장 영역과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에 과업 환경이라 해가지고 조직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화 영역, 정부 영역, 경제, 기술, 재무적인 부분은 조직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반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최근에 요소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오늘 오기 전에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 동국대학교의 어떤 주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에 있어서 대학 진학에 있어서 조선일보에 10개 종합대학 중에 10개 중에 6개 대학이 수시에 미달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게 아마 들어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동국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 자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의 어떤 리스크를 좀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과업 환경이라 해가지고 우리 조직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과연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대외 환경에서 과업 환경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한 5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조직이 몸담고 있는 산업군이 경쟁이 어느 정도 치열한가? 경쟁이 치열한가? 아니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가? 경쟁 업체는 어느 정도 있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경쟁이 좀 치열한 산업군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치킨 사업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굉장히 포화 상태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이크아웃 커피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열한 레드오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속해져 있는 조직군이 경쟁 정도가 어느 정도 한가? 경쟁이 너무 치열하게 되면 우리의 조직 목표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재료 영역이 되겠는데요. 공급이
공급이 원활하게 원재료가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목표 달성에 있어서 제조업 같으면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원재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마 작년 이맘때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가 거의 95% 이상 의존하고 있는 요소수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요소수 문제 때문에 트럭에 들어가는 어떤 요소수가 부족하다. 그리고 오늘 기사에도 봤을 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을 제한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류 산업에 있어서 물류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매일 택배 시스템에서 아침에 뭐 택배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떤 물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조직의 어떤 목표 달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급업체, 특히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 원재료 영역이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 아마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구매하셨던 분들이면 아마 또 공감하실 수 있는데 한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전장 반도체라 해가지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데 6개월에서 1년 동안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영역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 영역이 되겠습니다. 시장 영역 같은 경우에는 세일러 마켓인지 바이어 마켓인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로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을 내놓기 무섭게 먼저 선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이폰이라든지. 그런데 반대로 이러면 물건 내놓기 바쁘게 구매자들이 막 돌아오는 그런 마켓인지 아니면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나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마켓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영역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 인적 자원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또는 중소기업에서 인력에 대한 수급난을 겪고 있다. 또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동국대학교 같으면 서울에서도 이번에 중앙일보 평가에서 8위의 성적을 거두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수도권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력 수급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인력과 4년제 종합대학의 인력을 비교해 봤을 때 대학의 정원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10년 전부터 지방대, 4년제 지방대는 이미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고 현실적으로 제가 들어본 바로는 지방에 있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지방 국립대 같으면 아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고는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학생들의 자퇴율이 거의 한 30%에서 한 40%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다 직장을 가지려고 다 1학년 다니고 편입을 하거나 자퇴하고 다시 반수를 한다거나 그래서 지방 국립대에 1학년 되고 나서 2학년 수업에 가보면 학생들이 거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지방 국립대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대학 역시 인적 자원 영역에서 또 보통 예외 규정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영역을 볼 수 있겠는데요. 국제 영역 같은 경우에도 뭐 수출하는 기업이 환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직의 목표 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환경이 있겠는데요. 기업 운영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뭐 재무자원이라든지 기술 발전에 있어서 서서히 조직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정부 영역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특별 대책으로 인해서 8시 이후에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부분은 자영업자가 직접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매출액에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 일반 환경은 일반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특별한 경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간혹 있고, 사회 문화 영역 같으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가장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사업군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고령화 사회 저희가 이제 접어들고 100세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최근에 들어서 실버 산업, 그 다음에 60세 전후로 해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실버타운에 입주하시는 그런 주변의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거나 영양사가 구비되어 있는 실버타운에 입주하시는 뭐 자식에게 뭐 짐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 불확실성에 관해서 우리 동국대학교와 여러분 집 주변에 있는 유치원을 한번 비교하면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환경 영역의 차원으로는 안정적이냐 불안정하냐, 우리가 맺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비슷한 성질에 있는 동질적인 사람들이냐, 아니면 많은 다양한 성격이 다른 이질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조직의 어떤 구성이 단순하냐 아니면 복잡하냐, 이 차원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동국대학교의 조직도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국대학교 온 지도 지금 횟수로 7년, 8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동국대학교가 굉장히 조직 규모가 방대하고 복잡하고 조직이 굉장히 큰 조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교육기관인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 선생님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기린반이라든지 뭐 코끼리반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 그 다음에 애들을 실어 나르는 운전기사분이나 또 사무를 보시는 분, 그 정도로 조직이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 영역 차원으로 봤을 때 복잡해지고 환경이 불안정해지면 환경 영역 차원에서 이것이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반면에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단순하거나 안정적인 환경일 때는 굉장히 불확실성의 정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환경의 불확실성은 우리가 흔히 보았을 때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할 수 있나 하면, 외부의 변화를 예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의사결정권자가 환경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외부 환경이 빨리 변화하거나 복잡하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예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환경의 불확실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들 어떤 기업체로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들 예전에 사진 많이 찍으셨습니까? 학교 다니시거나 좀 하실 때.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아날로그 사진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코닥이나 후지필름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그 기업들의 존재 유무가 거의 희미해져 있습니다. 뭐 거의 사양 산업으로 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코닥이나 후지필름은 경영자나 의사결정권자가 빨리 돌아가는 환경 변화의 예상을 빨리 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때 당시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 지금 현재 너무 잘 되고 있고, 우리 말고는 필름 현상소나 필름을 구매하지 않으면 사진을 찍을 수 없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있을 때 디지털 카메라에서 찍고 바로 지우고 보고 한다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코닥이나 후지필름의 경영자들은 인지를 빨리 하지 못했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게 되고, 디지털 카메라 또 역시 스마트폰에 우리 카메라를 가지고 많이 사용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살펴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노키아라는 기업 알고 계시나요? 과거에 휴대폰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던 노키아라는 휴대폰 사업군이 있었는데요. 이 노키아도 그때 당시에 설마 폴더폰, 그러니까 전화를 받고 전화를 걸고 하는 기능에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을 때 스마트폰이 나와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TV를 본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자들이 빨리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키아가 세상 속으로 또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 변화에 예상을 빨리 하고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불확실성 평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조직 환경 중에서 일반 환경, 앞서 말씀드린 일반 환경 5가지 영역이 조직에게 불확실성을 제공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의 가장 큰 요소는 대부분은 과업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게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업 환경, 앞서 보았듯이 인력 수급이라든지 공급업체, 원재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것이 환경 차원이 단순하냐 복잡하냐, 안정적이냐 불안정하냐 차원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평가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단순하냐 복잡하냐의 차원을 한번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동국대학교라는 종합대학과 조직도와 여러분 집 주위에 있는 유치원을 비교해 보면 접하고 있는 환경의 요소 수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동국대학교에 있으면서 학교에 있다 보면 때로는 우리 동국대학교가 많은 조직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4년제 종합대학 중에 의대나 한의대나 약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종합대학은 제가 알기로는 손에 꼽을 만큼 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는 종교계, 불교계, 그 다음에 인문사회, 그 다음에 예술계, 그 다음에 언론계, 그 다음에 공과대학, 그 다음에 예체능, 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질적인 서로 전공이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접할 수 있는 환경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요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성질이 좀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요소의 수와 그들 사이의 어떤 비유사성, 다른 전공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환경의 요소 수가 많고 그들 사이에 이질성이 높을수록 환경의 복잡성은 점차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환경의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차원 중에 환경이 안정적이냐 불안정하냐, 스테어블하냐 언스테어블하냐 이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 환경이 얼마나 빨리 급변하게 돌아가느냐, 역동적으로 변화하느냐 차원을 본다면 보통 좀 스테어블한 환경, 안정적인 환경 같으면은 여러분들 보실 때 보통 이제 독점 기업이나 경쟁자가 거의 없는 부분을 보통 우리가 안정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공기업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서울시 상하수도 수도본부, 다른 업체에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수돗물 드시고 오늘 수돗물이 별로 맛이 없어서 내일은 비수도 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도나 전기나 가스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업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거의 스테이업을 하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도로공사 같으면 우리나라의 뭐 도로나 터널 이런 부분인데 일부 민자를 유치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구간이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지금 독점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접할 수 있는 환경, 대외적인 환경이 굉장히 좀 스테이블한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좀 불안정한 환경, 어떤 게 있을 수 있겠나요? 급변하는 환경. 예를 들면 좀 매일매일 환경이 좀 급변하게 돌아가고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이 보통 하는 스파 브랜드 같은 패션 산업 같으면 저도 이렇게 가보면 장식이나 옷 배열 상태가 매주 좀 달라지는 하고 새로운 신제품들이 매주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이 빠른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급변하는 그런 부분은 역동적이다. 다른 말로 좀 환경의 어떤 상태가 급변하기 때문에 언스테이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경이 이제 불안정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라고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국대학교 동대 입구역 앞에 여러분께서 만일에 창업을 하셔서 뭐 동국 바지락 칼국수를 뭐 예를 들어서 오픈을 했는데 갑자기 명동 교자가 동국대 상권을 잡기 위해서 동대 입구점에 분점을 낸다. 그러면 경쟁업체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 다음에 그 경쟁업체가 생기면서 바로 신제품을 출시를 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한다면 동국 바지락 칼국수 굉장히 좀 불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업체가 적극적인 홍보를 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좀 불안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은 우리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의 불안정성을 좀 높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을 제정한다,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한다, 또는 약의 부작용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천재지변 같으면 제 경우는 제 지인이 여름 오기 전에 삼계탕 집을 오픈해가지고 일명 오픈빨이라 해서 5월 달에 장사를 잘하고 6월 달 들어갔는데 6월 달에 바로 조류 독감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한 달 만에 이제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천재지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약의 부작용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코로나19 때 백신 다 맞으셨을 텐데 백신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백신을 맞고 나서 부작용으로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또 몸이 좀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백신을 생산해내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막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았던 여러 가지 단순하냐 안정적이냐 또는 복잡하냐 불안정하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틀을 한번 살펴보면 뭐 단순하고 안정적인 부분에서 음료수병 제조하는 업체, 그 다음에 복잡하고 불안정하는 부분은 우주항공기업, 서로 다른 아주 이질적인 요소의 어떤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요. 지금 붉은색으로 제가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전통적으로는 교과서에 보면 이제 복잡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죠, 대학은. 그런데 과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 들어서는 대학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좀 불안정한 그런 인력 수급의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조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10개의 환경 영역을 보았고 붉은색으로 복잡성과 빠른 변화가 오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증가된다. 그래서 이것이 높은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부분까지 진행을 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런 높은 불확실성 환경의 어떤 조직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가야 되나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내부적으로 내 몸의 장기를 어떻게 바꾸어서 조직 구조 개편을 가지고 가고 조직의 어떤 구조 개편 또는 조직 개편을 가지고 가서 이러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이 광대해지고 커지게 되면 거기에 맞는 많은 부서들이 설립되고 직위가 추가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으로써 복잡해짐으로써 조직의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월마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슈퍼마켓 체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월마트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월마트의 노조원들이 월마트 앞에서 자사 제품의 불매 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에서는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갔나 하면 노조원들이 불매 운동하는 대응팀을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그렇게 조직이 점점 복잡해지고 하다 보면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새로운 조직들이 생겨나고 부서들이 생겨나게 마련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따라서 외부 환경의 복잡성이 높아질수록 조직 안의 직위와 부서의 수가 증가하고 조직 내부의 복잡성도 굉장히 증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대응 방안으로 두 번째로 가장 전통적인 불확실성의 대응 방법으로 완충 조직과 변경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완충 조직은 기업의 핵심 부서를 지원하는, 운영하는 조직이라서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에 있는 경영 지원 부서라든지 기술 지원 부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버퍼링 조직, 이제 완충하는 그런 조직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겠고, 다음으로는 어떤 변경 조직이 있겠습니다. 변경 조직은 조직 경계의 어떤 관리 역할을 담당한다. 기업의 어떤 첩보 수집이나 조직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 외부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조직도 될 수 있겠고요. 조직의 어떤 대외적인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을 보통 우리가 이제 변경 조직이라 합니다. 때로는 기업에서 일어나는 어떤 홍보 부서라든지 또는 조직의 어떤 비서실 같은 경우에서 조직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서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직이 적절하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을 세부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분화도 돼야 되는데 때로는 조직이 어떤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통합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조직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조직의 분화 정도는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많은 부서들 간에 협력이 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서 간의 장벽들이 또 쌓일 수도 있고 부서 간의 어떤 협력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각각의 사업부나 부서 내에서는 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통합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불확실성 정도와 조직이 때로는 분화되고 또는 통합의 정도가 적합성을 유지를 할 때 적절하게 분화도 되었다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이루어야 돼,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조직의 성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기적, 기계적 조직 프로세스는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조직의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주로 많이 하고 계시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체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동국대학교에서도 동국 미래 플랜이라 해서 2030이라 해가지고 향후 동국대의 어떤 미래 발전의 계획을 미리 대비하고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여러분들 삼성그룹 차원에서 과거에 고 이건희 회장께서 삼성 휴대폰 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 10년 후에 휴대폰 사업이 없어진다고 가정하고 향후에 삼성의 먹거리가 뭐가 될 것인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보고서 작성해서 시나리오 작성해서 보고 올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삼성이 향후에 10년 후에 삼성의 미래 먹거리가 뭐가 될까?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마 다 알고 계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발표된 것이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중에서도 전장 반도체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보고서로 올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미래 플랜이나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리스크를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겠고,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은 일반적으로 기계적 조직이 무조건 피라미드 조직이라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명하복에 의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스테업을 하는 환경에서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계적 조직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 환경이 언스테이블하게 빨리 돌아갈 때는 때로는 분권화를 시켜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수평적인 어떤 의사소통이나 또 엄격하지 않은 위계나 통제 등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았던 환경의 불확실성 차원을 안정적이냐 불안정하냐 단순하냐 복잡하냐 차원으로 보았을 때 위의 그림을 보시면 안정적일 때는 보통 1번 기계적 구조를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불안정할 때 아래쪽에 불안정 가로축을 보시면 분권적으로 유기적 조직 구조를 많이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복잡성이 있는데요. 환경이 굉장히 복잡할 때는 2번을 보시면 부서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마련이고, 왼쪽 편을 보시면 환경의 어떤 복잡성이 굉장히 단순할 때는 부서의 수가 굉장히 적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붉은색으로 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했던 높은 불확실성의 차원을 다시 조직의 대응 방안을 설명드린 거고요.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외부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 우리 몸의 장기를 어떻게 바꾸어서 조직 구조 개편을 어떻게 해가지고 가고 어떻게 부서를 하고 통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을 설명드린 부분이라면 이제 아래에 있는 마지막 부분은 우리 조직의 어떤 불확실성을 대변하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우리 조직이 외부 기관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를 들어 드린다면 외부 기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설립하거나 환경 영향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이 통제를 해버리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자원 의존 이론 관점에서 조직들은 외부 환경에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조직의 환경에 의존해야 된다는 차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100% 지금 요소수 사태처럼 중국의 95% 이상을 의존하게 되면 중국이 만일에 한국에 요소수를 공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물류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요소수 대란이 발생할 거다,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요소수 문제가 또 발생되는 것처럼 외부 환경의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조직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존도를 낮춰야 됩니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요소수가 통제되면 우리 물류 대란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 조직의 어떤 생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원 의존 이론 관점에 있어서 조직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차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동대 입구역 앞에 여러분께서 동국 바지락 칼국수를 창업한다는 거 가정을 하고 바지락을 인천으로부터 물량을 공급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량을 공급해주는 인천에 있는 바지락 업자가 물량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우리는 생존이 위협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직에서는 핵심 조직과 우호적인 관계를 설립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바지락을 공급해주는 그 사람 바지락 업자나 바지락 하는 사업을 우리가 인수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소유관계를 설정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바지락을 캐는 사업체를 내가 인수하면 물량에 대해서 장난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아니면 두 번째로 바지락 업자와 제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장기간의 공급 계약을 맺는다든지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은 물량 공급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바지락 업자를 우리 회사의 중역으로 겸직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쪽에 있는 출신에 있는 사람을 우리 회사의 중역으로 채용시키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들이 조직 간의 관계 설립이 되겠고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관계를 설정한다. 제가 인천에 있는 바지락 업자업을 인수해버리면 동국 바지락 칼국수를 하면서 우리가 바지락 업도 같이 함께 해가면 장기적으로 물량 공급에 대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바지락 업자와 잘 상의를 해서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를 해서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장기적인 어떤 공급 계약, 10년 동안의 장기적인 공급 계약을 맺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바지락 업자와 우리가 합작 회사를 하나 만들어 버리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중역을 겸직시키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중역을 채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정부기관이나 관료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중역으로 채용해서 영향력이나 의사소통의 어떤 경로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예우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 조직의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융권 같으면 금융권을 감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의 고위 관료를 금융권에서 사회이사로 영입하는 겁니다. 영입해서 적절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의사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거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군납업체 같으면 군의 어떤 일정 부분을 뭐 제공하는 군납업체 같으면 국방사업의 어떤 군 장성을 영입하면 예비역 장성을 영입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 창구로 활용을 해서 그쪽 기업과 적절하게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직의 방금까지는 적절하게 우호적인 유대관계를 통해서 조직이 환경의 어떤 외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안이라면 지금부터는 환경 영역을 적극적으로 어떤 통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활동 영역을 최악의 경우에 변경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영역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철수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활로에서 사업 다각화를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다른 분야로 진출 활동 영역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치적 활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신규 경쟁자가 우리 산업군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우버 산업, 여러분들 막 택시를 이용할 때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운송조합이나 어떤 입김이 세기 때문에 우버라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신규 경쟁자를 우리 산업군에 들어오지 못하게 정치적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뭐 많이 광화문에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땡땡 협회라 해서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어떤 입김을 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연합해서 적절하게 본인들의 의사표시를 좀 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겠죠. 뭐 땡땡 협회 뭐 해가지고 산업조합에 참여해서 어떤 환경 영역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비합법적인 활동이라 해서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로비 활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 또 기업이 어떤 환경의 영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긴 하지만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또 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환경 불확실성에 관해서 10가지 영역, 그 다음에 환경의 불확실성 차원, 내부적인 조직의 대응 방안, 그 다음에 외부적인 조직의 대응 방안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